이렇게 눈이 말똥말똥하시고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시면서 여러 가지 현업이나 아니면 또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열의에 찬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향악, 열을 불태우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저도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대학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저는 구 교수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이런 분들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두 분 교수님도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지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토요일 오후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제 시간에 맞춰 와서 이 기쁨을 좀 만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좀 가도 되나요? 아직은? 네. 사회복지야말로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정말 휴머니스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사회복지 학문은 대단히 아주 높은 수준의 인간학이면서 또 대단히 난해한 어떤 사회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록 어떤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이 어떤 기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뜨겁게 갖더라도 이 사회복지 학문 자체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하시거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회복지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의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 부문에 들어왔지만, 학문적인 깊이 그리고 폭넓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경주를 해야 되는 면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치한 그런 기술, 전문성 이런 것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세계의 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시적 안목 속에서 한 인간의 문제가 왜 꼬이게 되고 인간의 그런 심성과 객관적 조건들이 비틀려 가는지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상당히 한계 있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오도된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분야 중에 경제 부문과의 접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구 선생님께서 복지경제론을 박사과정에 배우셨다고 했지만 그때도 대단히 많은 분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제가 만들었고, 오늘도 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혹시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금 낯설어 하시거나 아니면 생경한 분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오늘 1시간 정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 자극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제 얘기가 혹시 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난해하게 들릴지라도, 저런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반발적인 어떤 이 향학열을 다시 불태우게 되기를 제가 도모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주소라고 상당히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즉 저는 그것을 경제와의 관계, 그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와의 선순환을 이루는 어떤 복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지 정책론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면
거기에서 좀 다루어질 수 있는 얘기고 사회보장론 이런 것을 또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 얘기라고 봐집니다. 아직 복지경제론 이런 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지경제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듣진 못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업 시간에 좀 들으셨던 얘기와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어져서 좀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그 정책 분야와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그 이야기되는 것들을 좀 종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함의 그리고 복지 부분을 바라보는 또 다양한 시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하게 많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발전의 그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어지고 결국 핵심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경제와의 어떤 그 관계 이거라고 얘기할 때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적으로도 이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주로 그 실증적인 어떤 그러한 그 방법론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복지학이 쓰고 있는 주된 방법론은 어떤 당위론에 입각한 그런 그 방법론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도 또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는 경제학은 효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 복지학은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의나 평등, 연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게 되고요. 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꼭 경제학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일의적으로 그 표현되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경제학의 지향적은 특히 근대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 있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 배분을 그 최적의 상태로 이끄느냐 이런 거를 연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지학은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시장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시장 실패 부분을 극복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최적화라기보다도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외적인 요소로서의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자선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여간 사회에 있어서의 최적점을 찾는 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 대결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있어서는 경제 부문이나 경제학의 어떤 그 위상은 높고 지대한데 복지 부문이나 복지학의 그런 위상은 좀 낮아서 일방적으로 경제 부문이나 경제학이 그 가지고 있는 논리나 메커니즘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주장이 그 복지 부문을 압도해 버리는 그래서 복지 부문의 논리라든지 그 가치라든지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런 그 상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최종적인 피해자라고 할까 최종적으로 하여간 고통을 받는 뭐 그런 그 상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대체 경제라고 하는 것과 복지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그런 어떤 논리를 좀 복지계에 있는 분들 스스로부터 무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단순히 그 주장만으로서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근거들과 그리고 명제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계화시켜서 내장시켜야만 이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 스스로가 열패감에서 벗어나서 경제 부문과 복지 부문이 적어도 그 상충적이지 않고 동시적으로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념과 주장을 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그
우리의 그 정책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고 거의 시중에 그에 뭐 그 안주감 정도가 되면서 그렇게 좀 불행한 어떤 그런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복지 부문에 있어서 그 일정하게 기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로 복지가 경제 부문과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뭐 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금 좀 음미해 볼까 합니다. 뭐 제 눈에만 특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는데 자, 다들 뭐 그 원고가 있으시니까 원고를 좀 보면서 하죠.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우선 이제 이러한 그 특히 한국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경제 부분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통적인 그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는 경제와 복지가 갖는 관계에 대해서 뭐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다양한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견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그 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주의자들의 어떤 그 위상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많은 국민들과 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정책 기조 그 자체에서 항상 복지는 경제에 복속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복지는 뭐 더 나아가서 소비적인 것이고, 그리고 복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뭐 이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져 왔고,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귀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다, 복지도 뭐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60년 박정희 이후 경제개발 우선 그리고 수출 제일주의 그리고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들을 펴면서 이 40년을 끌어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지는 극도로 위축되어지면서 뭐 경제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전제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어떤 그 정당성을 발휘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대단히 도구적 의미로 쓰여간 고로 복지의 위상은 한없이 낮았고, 그리고 복지의 제도적 어떤 수준이라는 것도 형편무인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제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장에서 몇 가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소득의 어떤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고착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최근에 귀가 따갑게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사회에서 그리고 식자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오기 전에 최장집 그 고대 교수님 강의를 제가 좀 듣다 왔는데, 뭐 그분은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제 귀가 따갑게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의 그 정치 수사화, 우리가 보통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런 거 정도가 돼버렸지, 실제로 양극화가 문제라고 정부가 떠들고 언론이 떠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떠든 그런 거에 비하면은 도대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떤 전격적인 그리고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게 뭐가 있냐. 그래서 말에 성찬이 없고 말만 무성했고
이런 것으로 양극화가 고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 시점에서 소득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고착되어지는 것을 연원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무슨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되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40년 이상 그 경제 우선주의적으로 그리고 복지 부문을 등한시해온 것의 규결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불행하게도 IMF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이 펴지면서 훨씬 더 많은 그 양극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가세되어졌고, 더군다나 세계적으로는 세계화라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금융자본이 모든 국경을 넘어서 투기적 성격을 띠고 마구 돌아다니는 이런 특질을 세계의 어떤 경제 환경으로 가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첨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적으로 제어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의 양극화는 지금 고삐 풀린 망한지처럼 2000년대 이후에 뚜렷하게 지금 입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실 것 같으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외환 보유액이나 아니면은 1인당 GDP 같은 경제 지표에서 보면 이미 IMF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을 다 만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5분위 개수라든지 아니면 지니 개수처럼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이런 지수들은 97년과 98년 사이에 한번 어떤 궤를 달리하는 그런 증가 상태를 보여왔다가 지금 2002년 이 기간이 지금 2002년으로 되어 있으면 2003년, 2004년까지 연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97년 이하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부문은 IMF 경제 위기 이전으로 우리가 만회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회 부분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표현하는 이런 수치로 보면 우리는 IMF 경제 위기 이전을 그런 어떤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중산층 내지는 일반 가구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우려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그간의 복지 부문을 등한히 여기고 경시해온 어떤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실 것 같으면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영역들,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될 거고, 먹는 부분 이런 것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주거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육아, 아이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부양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상당히 필수적인 생활의 영역들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계에 의존하는, 즉 가계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계의 전체적인 해결 능력,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의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탈상품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주거비 같은 것이 1990년에 전체 가구 소득에서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7%였다면 끝내 포기를 하셨군요. 2002년에는 30.8%로 약 한 5%포인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되었지만 사교육비가 계속 팽배, 뭐 이 그 부담이 그 팽창하는 것은, 증대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겪으셨을 거고, 아니면 지금 간접적으로 뭐 얼마든지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주거에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시적인 뭐 현상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사회에 주거, 어떤 그 주택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평생 내 집 하나 뭐 그 갖는 것을 꿈으로 해서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해도 끝내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상태고, 뭐 비록 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부채와 엄청난 자산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어야 돼서 결국은 뭐 나중에 조용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평생을 집 하나 갖는 거하고 차 하나 갖는 거, 뭐 요 정도밖에는 되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우리는 대단히 연연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가계에서 그 다른 부분에 어떤 그 질적인 삶의 그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출을 그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제약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육아, 즉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어떤 노무현 정부가 펴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정책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보육에 있어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육 부분도 오로지 가계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우리의 경우 문의는 뭐 전국민 그 건강보험입니다만은 사실은 3개월 이상의 그 체납자가 약 한 300만 정도가 되니까 인구의 한 7% 정도는 그 건강보험의 즉시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급여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보장률이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35%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와야 되고, 특히 중병이 됐을 때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그 담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집을 팔고 뭐 이러면서 폐가망신하는 이런 상황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목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 대단히 그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가구와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졌다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그 생활상의 불안감의 어떤 팽배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서 뭐 거기 좀 참고가 될 만한 표를 하나 그 제시를 했죠.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참 얼마나 이것이 미약한 어떤 그 조정 기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표가 웅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 자세히 그 설명드릴 필요가 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시장소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조세 전 소득이죠. 이 조세 전 소득을 가지고 소득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는 대표적 계수로서의 진위계수를 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소득으로서의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또한 진위계수를 내보면 이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사이에 결국 관건이 되어지는 것은 조세와 사회보장에 따른 그런 그 보험료 그리고 급여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에서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OECD의 경우는 시장소득에 있어서의 진위계수가 0.38 정도고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의 진위계수가 0.72가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득 분배의 어떤 개선율을 약 한 41% 정도로
구가하고 있다. OECD 평균이 이렇다 보니까 뭐 스웨덴 이런 데는 거의 한 60% 정도를 자랑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뭐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6년에는 겨우 1.3%의 개선율, 그리고 조금 나아진 2000년도는 4.5%라고 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런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어떤 그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1차적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소득 분포에 있어서의 엄청난 편차를 우리는 2차적인 소득재 분배 기제를 통해서 해소해 줄 여지가 상당히 적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적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부정적 면모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약간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으로서 왜 그러면은 우리의 조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 분배 효과를 거의 갖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원인 설명인데,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한 것으로서 사회보장비 자체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OECD의 소셜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보장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통계를 내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경우 2001년에 8.7%밖에 되지 못하고, 지금 정확한 공식적 통계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9%를 약간 상회할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상에 있어서의 격차는 뭐 대단히 또 크지 않을 수 없죠. 또한 다음 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은 사회보장 비용 자체가 이렇게 적은 거에다가 사회복지 지출비의 구조 자체가 소득재 분배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업의 퇴직금 이런 부분이 전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사회보장비 중에 27%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자체가 또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퇴직금, 뭐 이것은 비록 법정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을 수혜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장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국 영세한 어떤 그 기업에 속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나앉거나 아니면 해고되면서 그 무일푼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뭐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 처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들이 이 퇴직금의 혜택을 받아서 이거는 소득 역진적인 그런 것이지 결코 누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건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소득재 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실제로 그 소득이 높은 분들이 뭐 병원도 좀 다니고 뭐 흔히 병원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정말 손톱 밑에 조그만한 이 종기가 나도 그거를 고치겠다고 하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뭐 손이 뭉그러지든 아니면은 뭐 발이
동상이 걸리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매일매일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어떻게 보면 역진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4대 공적연금에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배정되어 있죠. 이것도 다른 뭐 특수직역연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현재 600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즉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고 있고, 그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고소득자면서 연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빠져 있는 분들이고, 사실 대다수는 뭐 95% 정도는 저소득이어서 미래에 내가 뭐 늙었을 때 얼마의 소득을 확보하느냐 이거보다는 당장 내가 오늘 먹을 끼니, 그리고 오늘 내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입 의지를 보일 수 없는 분들이어서 결국 이것도 역시 중산층 이상에게 오히려 적용되어지는 그런 소득 역진적인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뭐 나머지 그 외에 미미한 그런 이 수치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제도의 사회보장비에 있어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소득 역진적이고 소득 불균등을 온전시키는 데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뿐입니다. 먼저 이런 잠깐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어떤 분은 핵폭탄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기정사실로 드러나 있는 하나의 폭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구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핵폭탄이야 북한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입증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언제 터뜨릴지를 모르지만, 인구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이 되면은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9년이 되면 이제 인구의 14%까지 노인 인구가 되는 고령사회가 되어지고, 2025년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으로서 2016년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즉 16세 이상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4,995만을 정점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절대 인구의 감소 사회로 돌아서게 됩니다. 뭐 여기에 계신 젊은 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인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한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빠글빠글 있고 바닷속으로 막 이렇게 인구가 막 떨어져 죽는 뭐 이런 그 그림을 우리가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어졌고, 그래서 인구는 줄여야 된다, 애는 들러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던 생을 살았는데, 이제 뚜렷한 효과가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 피라미드형이었던 것이 2050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역피라미드형이 되어져서, 과연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과연 그때 어떤 사회가 사회상이 벌어질 것인가를 살아보지 않고는 짐작하기 좀 어려운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10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전도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는 자랑스러운 세계에서의 어떤 역사를 쓰게 됐다, 뭐 이런 거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좀 그림이
총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어서 좀 뭐 멋있는 항아리 단지 같은 뭐 이런 거 모습도 좀 되는데요. 거기 보실 것 같으면은 결국 2050년을 봐보십시오.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960년대에는 이렇게 작은 띠를 가지고 있다가 2050년이 되어졌을 때 엄청나게 그 커지는 띠를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그 균등하게 벌려놓은, 뭐 여러분들 그리면 색깔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파란색으로 정 가운데에 그 띠가 15세에서부터 64세의 띠입니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항아리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그 2005년, 10년 뭐 이런 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때가 가장 길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그 아주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갖고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에 생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인구의 감소 추세는 적어도 한 세대 안에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타파하는 방법은 그 오로지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이민 정책을 펴는 거, 이거만입니다. 아니면은 뭐 불측하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뭐 할 수는 있죠. 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노예를 뭐 잡아온다거나 이런 그 공상적인 뭐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민 정책을 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뭐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최대의 과제가 있는데,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 인구 구성에 있어서 한번 그 흐트러짐이 오면서 다시 좀 그 세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북한의 인구 구조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고, 또 인적 자본으로서의 그 수준이 지금 의문시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구 구조에 있어서 커다란 그런 원천적 그 이 제어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러한 그 인구 문제까지도 그 연원을 따졌을 때 결국 그동안 사회보장 제도의 부실함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흔히 이제 출산 파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성분들이 정말 뭐 그 애를 낳는 것에 있어서의 조건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애 낳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출산 파업을 할 거냐. 따라서 그 아동을 양육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그 모성으로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출산하고 그 어떤 그 단계에서까지도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출산 파업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즉 그 사회경제적 그 요인에 의해서 벌어진 결과라고 이제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하나의 소결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즉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좀 그 사회경제적 그 부작용으로서의 소득분배 악화, 즉 양극화 이런 문제와, 또 인구학적인 어떤 그런 그 부작용으로서의 인구구조의 기형적 변동, 뭐 이런 부분들이 엄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도 제대로 잘 해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 임금과 과족에 대한 그런 그 의존, 그리고 조세와 사회복지의 어떤 그 재분배 기능을 그 여전히 약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그 보건복지 분야, 즉 사회 서비스라고 좀 더 그 총괄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런 분야를 통해서 그 세밀하고, 그리고 생활 부문에 있어서의 역기능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움직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그렇게도 40년 동안 질주해왔던 그런 그 성장 지향적 추세가 알고 보면 꺾이는 결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 노동운동이 전투화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분배 갈등이 격화되어지고 출산율의 비정상적인 하락이라거나 여성에 있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하되어지는 이런 그 부문들이 단순히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경제적 그런 배경하에서 제대로 사회보장적 정책을 통해서 대응해오지 못한 것의 귀결점이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뭐 이런 이제 귀결점을 낳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이제 몰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위기스러운 그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성장과 복지가 어떻게 그 이해되어지느냐 이제라고 하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보자. 그랬을 때 학문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친복지적 견해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라는 반복지적 아니면 친경제적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구차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특히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즉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악순환적인 관계로 아니면은 흔히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상충적 관계로 그렇게 보는 이론적 근거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즉 복지 정책이 그 확대되어졌을 때 근로 의욕을 저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총 투자 자본을 감소시키는 저축률의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 뭐 연금 같은 거를 통해서 노후에 자기 소득의 한 30~40%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축 동기가 약화되어져서 그냥 소비로 써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국내 그 자본이 감소되어져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 감퇴되어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복지제도의 팽창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그 재정을 많이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간 자본의 재원을 정부가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생산적 그런 그 투자 기회를 저해하고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축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축 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기업이 그 노동자를 그 한 사람 쓸 때 그 노동자의 임금과 함께 부담해 줘야 되는 각종 사회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증가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경제 부문에 있어서 동력과 활력을 잃게 만든다. 이게 성장과 복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근거가 뭐 적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복지 부문이 이 내수를 진작시켜준다. 그래서 뭐 경제학적으로 유효 수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실제 어떤 그 구매력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 줄 뿐더러 결정적으로 그 부자가 그 10,000원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게 되어졌을 때 그 중에서 소비하는 액수하고 가난한 사람이 10,000원을 갖게 되어졌을 때 소비하는 액수 사이에 후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로부터 조세를 통해서 돈을 국가가 그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복지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진작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뭐처럼 jobless growth라고 하는 일자리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경제 성장의 특성에 그 입각해서 볼 때는 복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하는 것을 경시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삼성에서 뭐 몇 기가짜리 그 메모리를 만들어내고 DMB니 뭐 이런 각종 기술을 마구 만들어내고 삼성은 일취월장하지만 삼성그룹의 그 고용 이 노동자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오히려 줄었죠. 따라서 그네들이 GDP에 기여하는 효과가 아무리 높아도 실질로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허한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민간 부분에서만 열심히 하여간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국민들의 일자리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작금의 경제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즉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운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도 복지가 가져다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효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생필품의 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거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양육, 부양 이런 부분에 아주 절대적 이 생활 영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소득이 결국 기여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명목적 소득에 집착하는 바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탈상품화를 거쳐서 제공되어지는 급여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임금이고 우리가 따라서 이걸 학자들은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소셜 웨이지로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셜 웨이지가 많으면 본인이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따라서 그 임금을 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6대, 7대 기묘한 생활의 영역에 그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경제권에서 얘기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보장제도가 박약하고 소셜 웨이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극한적인 그런 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에 있었을 때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그렇게 가름되어지면서 신성시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왜 노동자들이 저 난리냐 아무리 잘 살게 됐는데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구처럼 좀 소프트한 그런 노동운동이 정착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박약함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을 성숙되게 이해하는 국민들은 아직 많지가 않아서 정말 KTX 뭐 승무원이라든지 약간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오기만 하면 계속 언론과 그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좀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울러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경우에 출산율의 증대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등등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관계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과 또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독 악순환만 강조되어지고 선순환은 거의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우리의 이제 상황을 좀 남미에 많이 빗대서 뭐 복지를 주로 또 이제 경시하는 그런 경제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그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마구 확대시킨 남미의 경우를 봐라. 남미가 오늘날 저렇게 경제 파탄이 이루어진 꼴 난다 우리도. 따라서 남미의 교훈을 잘 살려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극도로 아주 절제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확대하자. 그렇지 않고 퍼주기식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그리고 대중 영합적인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폈을 때는 남미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 있는 남미 연구자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뭐 거기에 몇 가지 그래서 그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미의 기본적인 경제 파탄의 원인은 부패한 정실자본주의, 이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부패한 정실자본주의와 과두제적 소유 구조라고 하는 아주 가장 형편없는 그런 지형이 소유 구조와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원천적인 자산과 소득과 교육에 있어서 양극화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올바르게 핀 것이 아니고 특권적 노조라든지 이런 몇몇 그런 특권층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온전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펴면서 양극화 구조가 더욱더 거세지고 한편으로 개혁과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제 파탄이나 치안의 부재 상황이 왔다. 뭐 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 1900년대 이 전반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뭐 이런 때에는 거의 그 유럽의 턱 밑에 이렇게 온 어떤 그런 국가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뭐 종속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미가 왜 저렇게 형편없이 구렁텅이에 떨어졌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파가 나올 정도로 남미 경제권은 추락하고 오늘날도 역시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이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포퓰리즘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너무 의욕적으로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음미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뭐 3장으로는 따라서 2장에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과 이 경제부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충적일 수도 있고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적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성장과 복지, 뭐 복지와 경제 아니면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이 악순환되어지는 근거로 네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네 가지가 실제 사회복지 제도나 사회경제 전반의 형편을 봤을 때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처럼 100년 이상의 복지 역사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자리 잡게 된 복지국가에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학문을 했을 때 뭔가 연구를 했을 때는 이런 악순환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과연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냐 복지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만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느냐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150만 명이 좀 안 되고 있고 그거는 3%도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서구처럼 10%가 넘는 그런 인구를 공공부조제도에 의해서 포괄하고 있는 것과 보았을 때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97%는 결국은 자기가 뭐 육신을 움직여가면서 일을 해야만 무언가 입에 풀칠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뭘 가지고 도대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축률의 저하는 이거는 뭐 더욱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높은 국내 자본을 국민연금에 의해서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매년 약 한 그 20조 이상의 그런 그 돈이 연금으로 계속 쌓여나가고 있고 이미 200조가 쌓여나가고 있고 물론 2045년이나 7년이 되어지면 적립금이 고갈되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2035년 정도가 되면 GDP의 약 한 60%까지 연금 기금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엄청난 국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축률의 저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너무 자본을 많이 국민연금의 형태로 갖게 돼서 이게 나중에 어떠한 그 아주 치명적인 경제 그 혼란을 가져올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현금으로 노인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조를 쌓아놓고 있다가도 결국 그 1,000조 중에서 계속해서 그 돈으로 그걸 환금시켜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2035년에서 2045년 정도까지 그 10년 동안 급속하게 정점에 있다가 고갈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쌓아놨던 돈을 다 거슬러서 하여간 현금으로 줘야 되면 연금 으로서 가지고 있던 땅도 다 팔아야 되고 주식도 다 팔아야 되고 채권도 다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거시적으로 완전히 파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두려움. 그때 되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2040년까지 산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그 상상이 안 되는 인구도 뭐 절대적으로 줄어들지 이런 연금 문제도 못 받는 건 고사하고 못 받지는 않죠. 결국은 이건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아예 그거를 뭐 받는다 안 받는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연금 그 기금을 환금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경제가 다 시궁창에 빠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그 걱정할 정도로 지금 연금을 통한 저축의 증대 현상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 부담 뭐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의 그 9%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GDP의 30% 이상을 쓰고 있는 스웨덴도 껐떡없이 경제의 어떤 그 성장을 향유하고 있고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성장률도 높은 편에 속하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 결코 복지 재정이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실은 상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9%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깝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 증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학자들의 해석은 오히려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 부담이 더욱더 크다. 그래서 기업이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보험료 내지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어떤 그 재원들을 국가복지 형태나 아니면 보다 정비된 제도로 물면서 펼쳐나가면 훨씬 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다 보니까 무슨 뭐 학자금도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양육보조도 대줘야 되고 무슨 뭐 식량비 뭐 이렇게 해서 또 식대도 대줘야 되고 주택 무슨 보조비도 대줘야 되고 등등 가지나간 그 이상한 편법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기업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국가복지 영역의 튼튼한 제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쪽으로 기업이 기여하는 것이 훨씬 기업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 수치도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보셨을 뭐 그런 수치겠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이렇게 사회보장 비용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형편무인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반론의 하나가 아직도 경제
그 규모 내지는 경제적 역량이 우리는 서구 같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보장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이 표가 얘기하고 있다. 즉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 1만 불을 1인당 GDP가 1만 불이 됐던 때에 그 연도가 나오고, 그때의 사회보장 비용으로 GDP에서 얼마를 썼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5년에 5.3%, 그리고 2002년에 여기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그냥 non-available이라고 NA로 했습니다만은 20이 아니고 그 9%, 한 8%대 2002년에 이렇게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불 시대에 10% 이하인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